말수는 가족회의 자리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얘들아, 내가 아직 죽지 않았어. 내 앞에서 내 집 처분하는 얘기를 하다니. 하지만 태수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또 피해망상이 시작되셨네요. 형과 누나마저 태수의 편을 들자 말순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외쳐도 아무도 날 믿어주지 않는구나. 과연 이들에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미처 예상하지 못한 깊은 감동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 채널이 여러분께 특별한 의미를 전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새벽 5시 김말수는 어김없이 눈을 뜹니다. 70년을 살아오며 몸에 밴 습관이죠. 창문을 열자 시원한 가을 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들어옵니다. 마당 너머로 보이는 산등성이에는 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고 멀리서 들려오는 다구는 소리가 하루의 시작을 알려줍니다. 오늘도 좋은 날이 될 거야. 말수는 작은 소리로 혼잣말을 하며 이불을 개킵니다. 손놀림이 여전히 빠르고 정확합니다. 이불 모서리를 맞춰 접고 베개를 단정히 놓는 모습에서는 수십 년간 살림을 해온 노련함이 묻어납니다. 부엌으로 향하는 말순의 발걸음은 생각보다 가볍습니다. 무릎이 조금 뻣뻣하긴 하지만 지팡이 없이도 충분히 걸을 수 있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물을 올리고 된장국을 끓이기 시작합니다. 콩나물을 씻고 두부를 깍둑썰기로 자르는 손놀림에는 여전히 자신감이 넘칩니다. 된장은 3년 묵은 걸로, 콩나물은 꼬리를 따야 시원하지. 요리를 하며 중얼거리는 말순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50년 넘게 해온 요리이니까요. 밥을 하고 김치를 꺼내고 간단한 나물 반찬까지 차려내는 모습은 여느 주부와 다를 바 없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말수는 마당으로 나갑니다. 호박, 고추, 깻잎이 자라고 있는 작은 텃밭이 그녀의 자랑거리입니다. 물뿌리개를 들고 천천히 물을 주면서 식물들의 상태를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고추가 참 잘 자랐네. 이번 주에 따서 고춧가루 만들어야겠어. 그때 담장 너머로 이웃집 영숙이 얼굴을 내밉니다. 말순과 같은 또래인 영숙은 이 마을에서 20년 넘게 살아온 절친한 친구입니다. 말순아, 벌써 일어났구나. 나는 이제야 눈 떴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나이 먹으니까 잠이 없어져서 일찍 일어나게 돼요. 영숙이도 몸 건강하게 지내죠? 건강하긴. 어제 손자가 와서 난리도 아니었어. 컴퓨터 게임만 하고 앉아 있더라고. 두 사람은 담장을 사이에 두고 10분 넘게 수다를 떱니다. 마을 소식부터 시작해서 텔레비전 드라마 이야기까지 대화 주제는 끊이지 않습니다. 말수는 어제 본 뉴스 내용도 정확히 기억하고 지난주에 있었던 마을 회의 내용도 또렷하게 말합니다. 오전 10시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말순의 집 앞에 멈춥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말순의 아들 태수입니다. 45세인 태수는 도시에서 작은 건설회사를 운영하며 살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어머니를 찾아오는 것이 그의 일상입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태수는 정중하게 인사를 건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효자처럼 보이지만 말수는 아들의 표정에서 뭔가 어색한 것을 느낍니다. 평소보다 얼굴이 굳어 있고 눈빛이 불안해 보입니다. 아들아, 갑자기 왜 왔어? 전화라도 하고 오지. 그냥 어머니 얼굴 보고 싶어서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태수는 어머니를 유심히 관찰합니다. 말순의 행동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집중해서 바라봅니다. 마치 뭔가를 찾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잘 지내지 뭐. 아침에 영숙이랑 얘기도 하고 텃밭에 물도 주고. 별일 없어. 어머니, 혹시 어제 제가 전화했을 때 기억하세요? 당연히 기억하지.
저녁 7시쯤에 전화해서 건강하냐고 물어봤잖아. 나는 괜찮다고 대답했고, 태수의 얼굴이 순간 어두워집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어머니, 어제 제가 전화한 적 없어요. 일주일 전에 마지막으로 전화했는데. 무슨 소리야? 분명히 어제 전화했어. 목소리도 또렷하게 기억나는데. 이런 대화가 계속될 때마다 말수는 혼란스러워집니다. 분명히 기억하는 일을 아들은 부인하고 아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마을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는 전혀 문제 없었는데 왜 아들하고만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점심을 함께 먹으면서도 태수는 계속 어머니를 관찰합니다. 밥을 먹는 방식, 젓가락 사용법, 대화 내용까지 모든 것을 세심하게 지켜봅니다. 말수는 이런 아들의 시선이 불편하지만 자식이 걱정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하며 참습니다. 오후가 되자 태수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떠나면서 그는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병원에 같이 가요. 건강검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아픈 데 없는데 왜 병원에 가? 그냥 정기검진이라고 생각하세요. 나이 드시면 몸 관리 잘해야죠. 태수가 떠난 후 말수는 혼자 앉아서 생각에 잠깁니다. 벽에 걸린 달력을 보며 오늘 날짜를 확인하고 시계를 보며 시간을 체크합니다. 아침에 뭘 먹었는지, 누구와 얘기했는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내 정신은 또렷한데 왜 다들 내가 치매라고 하는 걸까? 말수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아직은 작은 의문일 뿐이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일주일이 지난 화요일 오전, 태수는 어머니를 데리고 시내 종합병원을 찾았습니다. 말수는 아직도 왜 병원에 와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아들의 간곡한 부탁에 못 이겨 따라왔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잠깐 기다리세요. 접수하고 올게요. 태수는 어머니를 대기실 의자에 앉혀두고 접수 창구로 향했습니다. 말수는 주변을 둘러보며 병원 분위기를 관찰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었고 대부분 자신과 비슷한 연령대의 노인들이었습니다. 김말순 환자분, 신경과 진료실로 오세요. 간호사의 안내에 따라 말순과 태수는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의사가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맞아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떻게 오셨나요? 태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희 어머니가 요즘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신 것 같아서요. 전화한 것도 기억 못하시고 약속도 자주 까먹으세요. 말수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자신은 그런 증상을 전혀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직접 말씀해 주세요. 평소에 어떤 불편함을 느끼시나요? 의사 선생님, 저는 아무 불편한 게 없어요. 기억도 잘 나고 몸도 건강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집안일도 다 하고 이웃과 대화도 잘해요. 의사는 말순의 대답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인지능력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말씀해 주세요. 10월 15일이요. 100에서 7씩 빼면서 말해보세요. 193, 86, 79, 72. 말수는 모든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했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점점 밝아지는 것을 태수는 불안한 눈빛으로 지켜봤습니다. 검사가 끝난 후 의사는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면 특별한 치매 증상이나 인지기능 저하는 보이지 않습니다. 연령에 비해 오히려 인지 능력이 양호한 편이에요. 말수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지만 태수의 얼굴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 정말 기억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며칠 전에도 약속 시간을 까먹으셨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아닌 것 같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태수는 계속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말수는 의사의 말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지만 아들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아들아,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고 하셨잖아. 이제 안심이야? 어머니, 한 번 더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태수의 고집스러운 태도에 말수는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의사가 문제 없다고 했는데 왜 자꾸 검사를 받으라고 하는 걸까요? 그날 저녁 태수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시내 모텔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일찍 다른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니 없이 혼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희 어머니 치매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환자분을 직접 봐야 진단이 가능합니다. 어디 계신가요? 집에서 오기를 거부하세요. 치매 환자들이 다 그렇잖아요. 병원 가기 싫어하죠. 태수는 준비해온 거짓 증상들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길을 잃어버리고 같은 말을 반복하고 가족을 못 알아본다는 등의 이야기를 지어냈습니다. 그렇다면 가정 방문 진료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어려울 것 같아요. 남들 앞에서는 멀쩡한 척 하거든요. 아시죠? 치매 환자들이 그런 특징이 있잖아요. 태수는 계속 거짓말을 이어갔습니다. 의사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태수를 바라봤지만 결국 간단한 상담 기록만 남기고 정식 진단서는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태수는 병원을 나와 다른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개인 병원이었습니다. 원장은 태수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상태가 심각하신 것 같네요. 하지만 직접 진료를 해봐야. 원장님, 제가 효자로 소문난 사람입니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뭐든 하려고 해요. 부탁드립니다. 태수는 주머니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원장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임시 소견서 정도는 작성해 드릴 수 있겠네요. 그렇게 해서 태수는 치매 의심 소견서를 받아냈습니다. 완전한 진단서는 아니었지만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첫 걸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태수는 말순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추가 검사 결과 치매 초기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소리야? 어제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고 했는데. 어머니, 의사들도 처음에는 잘 모를 수 있어요. 정밀 검사를 한 결과예요. 태수는 가짜 서류를 어머니에게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말수는 의료 전문 용어를 이해할 수 없었고 아들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정말 자신에게 치매가 있는 걸까요? 의사의 말과 아들의 말이 다른데 어느 쪽을 믿어야 할까요? 내가 정말 아픈 건가? 아니면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말순의 마음속에는 의심의 씨앗이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확신할 수 없지만 뭔가 석연치 않다는 생각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말순의 일상은 여전히 평범했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서 텃밭에 물을 주고 이웃들과 담소를 나누는 모습에는 전혀 이상한 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제 본 뉴스부터 지난주 마을 회의 내용까지 모든 것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영수가 어제 텔레비전에서 나온 그 배우 이름이 뭐였지? 나는 김수현이라고 기억하는데. 맞아, 김수현. 말순이 기억력이 어디 가겠어? 나보다 훨씬 정확하잖아. 이웃 영숙과의 대화에서도 말순은 전혀 치매 환자 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또래보다 더 또렷한 정신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태수가 찾아올 때마다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태수는 마을 사람들에게 어머니의 상태를 설명하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웃분들, 저희 어머니가 요즘 치매 진단을 받으셔서 많이 걱정됩니다. 혹시 이상한 행동을 하시거든 저에게 연락 부탁드려요. 어머, 말순이가 치매라고?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은데. 병원에서 정식으로 진단받았어요. 치매 환자들은 남들 앞에서 멀쩡한 척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태수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말순을 보는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대화를 나누면서도 혹시 치매 증상이 나타나는 건 아닐까 하며 유심히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며느리 수지는 남편의 이런 행동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지낸 지 15년이 넘었는데 치매라고 할 만한 증상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보, 어머님이 정말 치매세요? 제가 보기엔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은데요. 너는 의학 전문가야? 병원에서 진단받았다니까. 그래도 이상해요. 어머님이 저랑 전화할 때도 멀쩡하시고 손자 이름도 다 기억하시거든요. 수진의 의문에 태수는 짜증을 내며 대답했습니다. 아내가 남편 말을 믿지 않으면 어떡해? 이건 다 우리 가족을 위한 거야. 어머니 혼자 시골에 계시면 위험하잖아. 태수의 강경한 태도에 수진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뭔가 석연치 않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한편 말수는 혼자만의 시간을 이용해 자신의 상태를 점검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공책을 하나 사서 매일의 일상을 기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10월 22일 화요일 아침 5시 기상 된장국과 김치찌개 끓임 영숙이와 텃밭 이야기 오후에 태수가 방문 저녁 7시 뉴스 시청 말수는 손수건 안에 숨겨둔 작은 일기장에 하루 일과를 꼼꼼히 적어나갔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정말 치매에 걸린 것인지 아니면 멀쩡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말수는 자신의 기록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모든 내용이 정확했고 날짜도 맞았으며 만난 사람들의 이름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멀쩡해. 그런데 왜 아들은 내가 치매라고 하는 걸까? 의문이 확신으로 바뀌어가던 어느 날 영숙이 조심스럽게 말순에게 다가왔습니다. 말순아, 너 정말 치매 맞아? 영숙아, 너도 나보고 치매 환자 취급하는 거야? 아니야. 나는 내가 치매 같지 않다고 생각해. 오히려 나보다 기억력이 좋잖아. 어제도 10년 전 일까지 정확히 기억하더라고. 영숙의 말에 말수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적어도 한 사람은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수나, 내 아들이 왜 그러는 걸까? 멀쩡한 엄마를 두고 치매라고 하다니. 나도 그게 이상해. 병원에서는 괜찮다고 했는데 아들은 자꾸 치매라고 해.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 두 사람은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들을까봐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말수는 일기장을 펼치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들 태수가 이상해. 나는 멀쩡한데 자꾸 치매라고 한다. 병원 의사는 괜찮다고 했는데 다른 병원에서 치매라고 진단받았다고 한다. 뭔가 수상하다. 말수는 펜을 꼭 쥐고 천천히 글자를 써내려갔습니다. 손떨림도 없고 글자도 반듯했습니다. 치매 환자라면 이런 정교한 작업이 불가능할 텐데 말입니다. 혹시 아들이 나를 속이고 있는 건 아닐까? 왜 그럴까? 무슨 목적이 있는 걸까? 마음속에서 의심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아직은 확실하지 않지만 뭔가 커다란 음모가 자신을 둘러싸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수가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서류 봉투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어머니 건강 관리는 제가 책임지려고 합니다. 이 서류에 도장만 찍어주세요. 무슨 서류인데? 치료비 지원받는 서류예요. 어머니가 아프시니까 정부에서 도움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태수는 복잡한 법률 용어로 가득한 서류를 어머니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말수는 내용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뭔가 중요한 서류라는 것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들아, 이런 중요한 일은 며느리랑 상의해서 결정하자. 어머니, 이건 시급한 거예요. 오늘 제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태수의 재촉에 말수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뭔가 서두르는 것 같고 자신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도장 안 찍겠어. 뭔지도 모르는 서류에 어떻게 도장을 찍어. 태수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다가 다시 부드러운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이것도 치매 증상 중 하나예요. 의심이 많아지는 거죠. 말수는 아들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상적인 판단을 하는 것까지 치매 증상이라고 하다니요. 그날 밤 말수는 일기장에 또 다른 한 줄을 적었습니다. 아들이 뭔가를 꾸미고 있다. 이제 확신한다. 일주일 후 태수는 형 태철과 누나 미영을 불러 가족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말순의 집 거실에 모인 삼남매는 어머니가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는 동안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형, 누나, 어머니 상태가 정말 심각해졌어요. 치매 진단도 받으셨고, 이제 혼자 계시기 어려울 것 같아요. 태철은 50세로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었고, 미영은 47세로 주부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태수의 갑작스러운 연락에 당황스러워했습니다. 태수야, 어머니가 치매라고? 지난달에 봤을 때는 멀쩡하셨는데. 미영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누나도 모르시겠지만 치매는 갑자기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병원에서 정식 진단받았어요. 태수는 준비해온 가짜 진단서를 형과 누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의학 용어로 가득한 서류를 본 태철과 미영은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지만 공식적인 문서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야? 태철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집을 정리해서 요양원에 모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집도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처분하고요. 집을 판다고? 어머니께서 평생 사신 집인데. 형,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어머니 혼자 이런 큰 집에서 사시기 어려워요. 집값도 많이 올랐으니까 팔아서 치료비로 쓰는 게 낫죠. 태수의 말에 태철과 미영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머니를 위한다는 명분이 있어서 반대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말순이 차를 들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삼남매의 대화를 일부 들은 말순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얘들아, 무슨 얘기를 하는 거니? 집을 판다고? 어머니, 앉으세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태수는 어머니를 소파에 앉히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혼자 계시기 어려우시니까 좋은 요양원에 모시려고 해요. 전문적인 돌봄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나는 집을 떠날 생각 없어. 여기서 태어났고 여기서 죽을 거야. 말순의 단호한 대답에 태수는 인내심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치매 환자가 혼자 살면 위험해요. 가스불도 끄는 걸 까먹으시고 문도 잠그는 걸 잊으시잖아요. 나는 그런 적 없어. 내가 언제 가스불을 안 껐어? 어머니, 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제가 와보니까 가스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말수는 아들의 거짓말에 화가 났습니다. 그런 일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거짓말하지 마. 나는 50년 넘게 요리해 왔는데 가스불을 안 끈 적이 언제 있었어? 어머니, 이것도 치매 증상 중 하나예요. 본인이 한 일을 기억 못 하시는 거죠.
태철과 미영은 어머니와 막내의 대화를 들으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또렷해 보였는데 태수의 말로는 심각한 치매 환자였습니다. 태수야, 어머니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어떨까? 미영이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누나, 그러다가 큰일 나면 어떡해요? 치매는 진행성 질환이라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해요. 태수는 목소리를 높이며 형과 누나를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사업이 어려워서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어머니 치료비도 많이 들고요. 드디어 태수의 진짜 속마음이 드러났습니다. 어머니의 집을 팔아서 자신의 사업 자금으로 쓰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어머니 치료비를 분담하면 되잖아. 태철이 제안했지만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 누나도 각자 사정이 있으시잖아요. 차라리 집을 팔아서 한 번에 해결하는 게 나아요. 말수는 아들들의 대화를 듣고 있다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얘들아, 내가 아직 죽지 않았어. 내 앞에서 내 집 처분하는 얘기를 하다니. 어머니, 진정하세요. 다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위한다는 게 이런 거야? 멀쩡한 사람을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집까지 빼앗으려고. 말순의 날카로운 지적에 태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 또 피해망상이 시작되셨네요. 이것도 치매 증상 중 하나라고 의사가 그랬어요. 태수는 어머니의 정당한 항의마저 치매 증상으로 몰아갔습니다. 태철과 미영은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얘들아, 나는 치매가 아니야. 병원에서도 괜찮다고 했어. 어머니, 언제 그런 말씀을 들으셨어요? 분명히 치매 진단을 받으셨는데. 태수는 뻔뻔하게 거짓말을 계속했습니다. 말수는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자식들 앞에서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제발 내 말을 믿어줘. 나는 정말 멀쩡해. 태수가 뭔가 꾸미고 있어. 하지만 태철과 미영은 망설였습니다. 막내 동생의 말과 어머니의 말 중 어느 쪽을 믿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일단 전문의에게 다시 한번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태철의 제안에 태수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형, 이미 여러 번 검사받았어요. 계속 검사만 받을 수는 없잖아요. 결국 가족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이미 다음 단계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성년후견인 지정을 받아서 어머니의 재산을 관리할 권한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홀로 앉아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식들마저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외쳐도 믿어주지 않는구나. 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적었습니다. 오늘 태수가 내 집을 팔려고 한다.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다. 태철이랑 미영이도 태수 편이다. 이제 정말 위험하다. 작은 글씨로 쓰인 일기는 말순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올 거라고 믿으면서 말입니다. 가족회의가 끝난 지 사흘 후 태수는 시내 법무사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40대 중반의 법무사는 태수가 가져온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어머님이 치매 진단을 받으셨군요. 그런데 이 진단서가 조금 이상한데요? 뭐가 이상한가요? 보통 성년후견인 지정을 위한 치매 진단서는 더 상세해야 하는데 이건 너무 간략합니다. 발급 병원도 생소하고요. 태수는 당황했지만 재빨리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어머니가 큰 병원 가기를 싫어하셔서 동네 병원에서 진료받았어요. 내용은 간단해도 공식 진단서니까 문제 없겠죠? 일단 접수는 해드리겠지만
법원에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사의 말에 태수는 불안해했지만 일단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제 법원의 심리만 통과하면 어머니의 재산을 자신이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말수는 며느리 수진과 함께 장을 보러 시장에 나갔습니다. 수진은 시어머니와 단둘이 있을 때마다 남편의 이상한 행동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치매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수진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말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진아, 나도 모르겠어. 첫 번째 병원에서는 괜찮다고 했는데 태수가 다른 병원에서 치매라고 진단받았다고 하더라고. 어느 병원이에요? 그것도 정확히 모르겠어. 태수가 혼자 가서 서류를 가져왔거든. 수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치매 진단은 환자가 직접 가서 받는 것인데 보호자 혼자 가서 진단서를 받아올 수 있는 걸까요? 어머님, 혹시 그 진단서 보여주실 수 있어요? 집에 있어. 나중에 보여줄게. 집으로 돌아온 후 말수는 태수가 가져온 진단서를 수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수진은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간호조무사로 일한 경험이 있던 수진에게는 이 서류가 뭔가 이상해 보였습니다. 어머님, 이 진단서 진짜 이상해요. 환자 이름이 손으로 쓰여 있고 병원 도장도 흐릿해요. 그래,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여기 병원 이름을 인터넷으로 검색해 볼게요. 수지는 휴대폰을 꺼내서 진단서에 적힌 병원 이름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병원에 대한 정보가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이 병원이 정말 있는 병원인지 의심스러워요. 그때 태수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내와 어머니가 진단서를 보고 있는 모습을 본 태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하는 거야? 여보, 이 진단서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병원 정보도 제대로 안 나오고요. 태수는 재빨리 진단서를 빼앗으며 화를 냈습니다. 너는 의사야? 공식 진단서에 대해 의심하다니. 그래도 이상한 건 이상한 거잖아요. 수진아, 내가 너무 깊게 생각하는 거야. 어머니는 정말 치매야. 내가 거짓말할 이유가 뭐 있어? 태수의 강경한 태도에 수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지만 의심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일주일 후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성년후견인 지정심리가 열린다는 통보였습니다. 태수는 이날만을 기다려왔습니다. 심리 당일 법정에는 태수와 말순, 그리고 방청석에는 태철과 미영이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는 50대 남성으로 엄숙한 표정을 지고 있었습니다. 신청인 김태수 씨, 성년후견인 지정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태수는 일어서서 준비해온 대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판사님, 저희 어머니 김말수는 올해 70세로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우시고 재산 관리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태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연기를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평생 모시고 살겠습니다. 어머니의 재산도 오직 어머니를 위해서만 사용하겠습니다. 제발 제가 어머니를 지킬 수 있게 해주십시오. 방청석에서는 감동한 듯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태수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피후견인 김말순 씨,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보세요. 말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섰습니다. 판사님, 저는 치매가 아닙니다. 첫 번째 병원에서는 괜찮다고 했어요. 아들이 가져온 진단서는 가짜입니다. 어머니, 또 피해망상이 시작되셨네요. 이것도 치매 증상 중 하나입니다. 태수는 재빨리 어머니의 말을 차단했습니다. 판사님, 어머니는 자신이 치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증상을 부인증이라고 하는데 치매 환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판사는 태수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학적인 용어까지 사용하니
신빙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김말순 씨, 오늘이 며칠인지 말해보세요. 11월 3일 목요일입니다. 말순은 모든 질문에 정확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이것도 미리 준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판사님, 치매 환자도 초기에는 기본적인 질문에는 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판단이나 재산 관리는 불가능해요. 저는 집안일도 혼자 다 하고 장 보는 것도 혼자 해요. 아무 문제 없어요. 말순이 필사적으로 항변했지만 판사는 태수의 말을 더 신뢰하는 것 같았습니다. 신청인의 말이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피후견인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성년후견인 지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판사의 말에 말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판사님,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저는 정말 멀쩡합니다. 하지만 판사는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습니다. 그럼 일주일 후에 최종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추가 서류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법정을 나서면서 태수는 승리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어머니의 집과 재산이 모두 자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말순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법정에서조차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을까요? 저 아이가 나를 감옥에 가두려 하는구나. 말순은 손이 떨리며 속으로 외쳤습니다. 세상 모두가 등을 돌린 듯한 절망감 속에서 그녀는 마지막 희망마저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돌아온 그날 밤 수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행동이 너무나 이상했고 시어머니의 절망적인 표정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어디 갔다 왔어요? 친구들이랑 술 마셨어. 태수는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렸지만 수지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평소 술을 마셔도 이렇게 늦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태수는 일찍 나가버렸습니다. 수지는 남편의 서류 가방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열어보지 않았겠지만 의심이 너무 컸습니다.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어보니 여러 서류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수진의 눈에 띈 것은 치매 진단서 초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같은 내용의 서류가 여러 장 있었고 필기체로 수정된 흔적들이 곳곳에 보였습니다. 이게 뭐지? 수진은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서류에는 치매 초기라고 되어 있고 다른 서류에는 치매 중기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여러 버전을 만들어 놓고 선택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옆에 있던 부동산 계약서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집을 매매하는 계약서였는데 이미 중개업소와 협의가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매매 가격은 5억 원이었습니다. 5억 원? 이 돈을 어디에 쓰려고? 수지는 계속 서류를 뒤져보았습니다. 그러자 거액의 대출 약정서가 나왔습니다. 태수가 사업 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대출받기로 한 약정서였습니다. 보증서에는 어머니의 집이 담보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집까지 팔아서 사업에 쓰려는 거구나. 수지는 남편의 계획을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성년후견인이 된 다음 합법적으로 재산을 처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을 어떻게? 수지는 손이 떨렸습니다. 결혼 15년 동안 함께 살아온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수지는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말순은 마당에서 낙엽을 쓸고 있었는데 여전히 건강해 보였습니다. 어머님,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수지는 말순을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발견한 서류들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어머님, 태수 오빠가 어머님을 속이고 있었어요. 치매 진단서도 가짜고 집도 팔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말수는 며느리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진아, 나도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미친 게 아니었구나. 어머님, 제가 증거를 찾아볼게요.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예요. 수지는 다음 날 혼자서 태수가 치매 진단서를 받았다는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간판도 낡고 규모도 작은 개인 병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저희 시어머니 치매 진단을 받으신 건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어서요. 어떤 분이신지요? 김말순이라는 분인데 아들분이 오셔서 진단서를 받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간호사는 컴퓨터를 확인해 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상하네요. 김말순이라는 환자분의 진료 기록이 없는데요. 그럼 진단서는 어떻게 발급된 거죠? 잠깐만요.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얼마 후 원장이 나왔습니다. 60대 남성인 원장은 어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건 말씀이시군요. 사실 환자분이 직접 오시지는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진단서를 발급하신 거예요? 아드님이 어머님 상태를 설명하시면서 간단한 소견서를 요청하셔서.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건가요? 수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태수가 어머니를 데려오지도 않고 가짜 진단서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원장님, 정식 진료 없이 진단서를 발급하는 것은 불법 아닌가요? 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아드님이 하도 간곡히 부탁하셔서. 수지는 원장의 말을 듣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을 나온 수지는 바로 시어머니가 처음 진료받았던 종합병원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김말순 환자분 기록을 보니 인지능력 검사에서 정상 판정을 받으셨네요. 치매 소견은 전혀 없었습니다. 의사의 말에 수지는 안도했습니다. 이제 증거가 확실해졌습니다. 혹시 이 진료 기록을 서면으로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가족이시니까 발급 가능합니다. 수지는 정식 진료 기록을 발급받았습니다. 여기에는 인지능력 정상, 치매 소견 없음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수지는 시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보고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증거가 다 있어요. 가짜 진단서도 확인했고, 진짜 진료 기록도 받아왔어요. 말수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진아, 고마워. 내가 없었다면 나는 정말 미쳐버릴 뻔했어. 어머님, 제가 끝까지 지켜드릴게요. 이제라도 진실을 밝힐 거예요. 수지는 시어머니가 그동안 써온 일기장도 함께 수집했습니다. 매일의 일상이 또렷하게 기록된 일기장은 말순이 치매가 아니라는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어머님, 일주일 후 최종 심리 때 이 모든 증거를 제출할 거예요. 분명히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그날 밤 태수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수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남편에 대한 분노와 실망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머님 상태는 어때요? 점점 안 좋아지시는 것 같아. 태수는 여전히 거짓말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지는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가족이니까 끝까지 모셔야죠. 수진의 말에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며 말입니다. 하지만 태수는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이미 모든 증거를 수집했고 최종 심리에서 진실을 폭로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수지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반드시 지켜드릴게요. 저 사람의 음모를 꼭 밝혀낼 거예요. 최종 심리가 열리는 11월 10일 아침, 태수는 기분 좋게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오늘만 지나면 어머니의 집과 재산이 모두 자신의 관리 하에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면서 그는 승리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법원 가는 거죠?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가방 안에는 지난 일주일 동안 수집한 모든 증거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응, 오늘이 마지막이야. 드디어 어머니를 제대로 모실 수 있게 될 거야. 태수는 여전히 자신의 행동이 어머니를 위한 것이라고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방청석에는 태철과 미영, 그리고 마을 이장과 몇몇 이웃들도 앉아 있었습니다. 태수는 이들 앞에서 효자 연기를 계속할 작정이었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판사가 입장하자 법정이 숙연해졌습니다. 지난주와 같은 판사였습니다. 태수는 마음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이미 자신에게 호의적인 판사니까 오늘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김말순 씨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권을 심리하겠습니다. 신청인 김태수 씨, 추가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태수는 자신 있게 일어섰습니다. 판사님, 지난 일주일 동안 어머니 상태를 더 자세히 관찰해 보니 정말 심각합니다. 어제도 가스불을 켜놓고 깜빡하셔서 큰일 날 뻔했어요. 태수는 또다시 거짓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웃들도 어머니가 이상하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혼자 중얼거리시거나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시거든요. 방청석에 앉은 마을 이장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자신이 아는 말순 할머니는 전혀 그런 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머니를 평생 모시겠습니다. 재산도 오직 어머니의 치료와 요양을 위해서만 사용하겠습니다. 태수는 또다시 눈물을 글썽이며 감동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방청석에서는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말순 씨,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보세요. 말순은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판사님, 저는 치매가 아닙니다. 아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저는 멀쩡해요. 어머니, 또 시작하셨네요. 태수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판사님, 어머니는 자신의 병을 인정하지 않으세요. 이것도 치매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그때 수진이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판사님, 발언할 수 있을까요? 누구시죠? 신청인의 아내입니다.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태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내가 왜 갑자기 나서는 걸까요? 어떤 증거입니까? 판사님, 이 치매 진단서는 위조입니다. 수진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무슨 소리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태수가 당황하며 아내를 제지하려 했지만 판사가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증거를 제시해 보세요. 수진은 준비해온 모든 자료를 판사에게 제출했습니다. 첫째, 이것은 시어머니가 처음 진료받은 종합병원의 공식 진료 기록입니다. 여기에는 인지능력 정상, 치매 소견 없음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태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둘째, 이것은 가짜 진단서를 발급한 병원 원장과의 대화 녹음입니다.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도 않고 진단서를 발급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건 태수가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셋째, 이것은 신청인이 시어머니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매매 계약까지 체결한 증거입니다. 수진이 부동산 계약서와 대출 약정서를 제출하자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시어머니가 매일 쓴 일기입니다. 날짜, 시간, 만난 사람, 한 일들이 모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판사는 제출된 증거들을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태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할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판사님, 실제 진료 기록을 확인해 주십시오. 시어머니는 치매가 아닙니다.
수진의 외침에 법정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김태수 씨, 이 증거들에 대해 해명해 보세요. 판사의 질문에 태수는 더듬거렸습니다. 그건 아내가 잘못 이해한 거예요. 어머니를 위한 일이었어요. 그렇다면 왜 가짜 진단서를 만들었습니까? 가짜가 아니에요. 정식 병원에서 받은 거라고요. 하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드러난 상황에서 태수의 변명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말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나는 치매가 아니었다. 미친 척한 게 아니었다. 그저 아들이 날 속였을 뿐이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태철과 미영은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막내 동생이 어머니에게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태수야, 정말이야? 어머니를 속인 거야? 미영이 울먹이며 물었지만 태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판사는 모든 증거를 검토한 후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해보니 피후견인 김말순 씨에게는 치매나 인지능력 저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을 기각합니다. 그리고 김태수 씨는 허위 진단서 작성 및 사용,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판사의 판결에 태수는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것입니다. 지금 현행범으로 체포하겠습니다. 법정 경비가 태수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태수는 끌려가면서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방청석에서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마을 이장이 말순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가 미안해요. 말순은 수진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진아, 내가 내 진짜 딸이다. 내가 없었다면 나는 정말 미쳐버릴 뻔했어. 어머님,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순간 법정은 얼어붙었다가 이제야 진실이 드러난 안도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70세 노인이 아들의 음모에 맞서 승리한 순간이었습니다. 법정에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난 12월의 어느 날, 말수는 마당에서 김장김치를 담그고 있었습니다. 이웃 영숙과 마을 부녀의 사람들이 함께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예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 마을 사람들이 말순을 바라보는 시선이 존경과 감사로 가득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말순이 정말 대단해. 그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버텼어? 영수가 나도 모르게 버텼지. 그냥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라고 믿었어. 말순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달리 깊은 평온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고난을 겪은 후 찾아온 진정한 안식이었습니다. 할머니, 텔레비전에도 나오시던데요? 마을 부녀회장이 말했습니다. 지난주 지역 방송국에서 말순의 이야기를 다룬 특집 프로그램이 방영되었습니다. 노인을 속인 페륜아들이라는 제목으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 말순은 배추를 다듬으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집 앞에 멈췄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수진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한 달 전보다 훨씬 밝은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어머님. 수진은 달려와서 시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진아, 왔구나. 김장 도와줄래? 네, 어머님.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어요. 수진은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태수 오빠 재판 결과가 나왔어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에요. 그리고 어머님께 손해배상도 하라고 했어요. 돈은 중요하지 않아. 그 아이가 반성하기만 하면 돼. 말순의 말에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너그러운 마음에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제가 결정한 게 있어요. 뭔데? 이혼했어요. 수진의 말에 말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진아, 너무 성급한 결정 아니야? 아이들도 있는데. 어머님 15년 동안 함께 살았지만 저는 그 사람을 전혀 몰랐어요. 어머님께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었다니. 수진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키울 거예요. 그리고 자주 어머님께 인사드리러 올 거예요. 어머님은 제 평생의 어머니세요. 말수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내가 있어서 내가 이겨낼 수 있었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혈연이 아니어도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태철과 미영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한 달 전 법정에서의 충격에서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태수 말만 믿고 어머니 말씀을 의심했어요. 태철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미안해요, 어머니. 저희가 더 세심하게 살펴봤어야 했는데. 미영도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도 속은 거야. 나도 처음엔 혼란스러웠어. 이제 그런 일은 잊자. 말수는 자식들을 용서했습니다. 원망보다는 이해가 앞섰습니다. 앞으로는 더 자주 올게요. 그리고 어머니 곁에서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하지만 나는 아직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어. 말순의 말에 모두들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7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당한 어머니의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저녁 무렵 가족들이 돌아간 후 말수는 혼자 앉아서 지난 몇 달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치매 환자로 몰리고 집을 빼앗길 뻔하고 가족들마저 자신을 의심했던 그 암울한 시간들이 이제는 먼 과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작은 일기장을 펼쳐서 오늘의 일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12월 15일 김장김치 담그는 날. 영숙이와 부녀의 사람들이 도와줌. 수진이 좋은 소식 가져옴. 태철, 미영이 사과함. 가족이 다시 화목해짐. 글씨는 여전히 반듯하고 또렷했습니다. 치매 환자라면 불가능한 정교함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수는 마을회관을 찾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계획했던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오셨군요. 마을 이장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이장님, 제가 말씀드린 그 일 어떻게 됐나요? 아, 그거요? 군청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요. 할머니 이야기가 워낙 유명해져서 관심이 많거든요. 말순이 제안한 것은 노인 권익보호 상담소 설치였습니다. 자신과 같은 피해를 당하는 노인들을 돕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 같은 노인네도 끝까지 진실을 지킬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다른 어르신들도 도와드리고 싶어요. 할머니 같은 분이 계셔서 우리 마을이 든든합니다. 이장의 말에 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 달 후 마을회관의 노인 권익보호 상담소가 정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말수는 주 3회 상담소에 나와서 비슷한 고민을 가진 노인들을 상담해주고 있습니다. 할머니, 저희 아들도 자꾸 제 통장을 가져가려고 해요. 할아버지, 저도 며느리가 제 집 팔자고 계속 말해요. 찾아오는 노인들의 사연은 제각각이지만 말수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따뜻하게 상담해 줍니다. 어르신,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요. 저도 그랬거든요. 말순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노인들의 얼굴에는 희망이 피어납니다. 그렇게 말수는 70세의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고난을 이겨낸 지혜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다운 어느 날 말수는 마당에 앉아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평화로운 일상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전과 다릅니다. 시련을 통해 얻은 깊이와 지혜가 그녀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인생이 이런 거구나. 말수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립니다. 고난 뒤에 찾아온 진정한 평안을 만끽하며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혹시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습니다 한마디만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곧 더 따뜻하고 좋은 사연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늘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감사합니다.